타인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 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10장. 정신건강과 약물 의존 때문에 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 외에도 공동 의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약물 의존 전문가인 렌델은 수년 동안 술을 끊고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는 자신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음을 깨달았다. 렌델은 알코올 중독의 영향을 받은 성인 아이로 렌델의 아버지와 세 형제들이 모두 알코올 중독자였다. 렌델은 자신의 일을 즐기는 지적이고 섬세한 사람이었지만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렌델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다. 렌델은 종종 알코올 중독자들이 만드는 혼란을 해결하려 애썼다.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만드는 문제들을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의무로 느끼면서 그들에 대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사람들이 유별나게 행동할 때조차도 당혹감을 느꼈다. 그는 엄하게 야단을 치면서도 죄책감과 서운함을 느꼈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분마저 들었다. 그러면서도 렌델은 그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별 보람도 느끼지 못했다. 지난 수년 동안 렌델은 자신의 업무가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렌델은 자신의 행동을 친절함, 배려, 사랑, 경우에 따라서는 의로운 분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금, 렌델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공동 의존이라고 칭한다. 공동 의존 행동은 종종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좋은 남편, 좋은 형제 또는 좋은 신앙인이 되려는 생각들과 복잡하게 얽히면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40대인 마리스는 가꾸면 꽤 괜찮아 보이는 여성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5명의 아이들과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인 남편을 보살피는 데 사용한다. 마리스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헌신했다. 그러나 그녀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마리스는 자주 분노를 느끼며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리스의 가족도 그녀에게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마리스는 자신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지 부부 관계를 갖는다. 마리스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주고 싶어서 장난감과 옷을 사는데
생활비를 너무 많이 쓴다. 마리스는 가족을 위해 운전을 전담하고 책을 읽어주고 요리와 청소를 하고 다정스럽게 껴안아 주고 상냥함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그녀를 위해 뭔가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녀는 살면서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마리스는 계속 주고만 있는 상황이 불쾌하다. 그리고 가족과 그들의 필요에 의해 자신의 삶이 쥐락펴락되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 마리스는 간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했는데 이조차도 자주 원망스럽다. 부탁한 것을 들어주지 못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내와 엄마의 기준에 못 미치면 죄책감에 빠지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나는 그렇게 늘 죄책감에 빠져 삽니다. 마리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죄책감에 따라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가 결정되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보살피면서도 그것을 원망하고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마리스는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일까? 아니면 공동 의존자일까?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의존 외에도 공동 의존자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가족 문제가 있다. 2명의 10대 자녀를 두고 있으며 정신보건기관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알리사가 가족 상담가를 찾아왔다. 알리사는 이전에도 도움을 받기 위해 여러 가족 상담가를 만난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14살짜리 큰아들 때문에 상담이 필요했다. 그 아이는 가출하고 야간 외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학교를 빼먹고 가족 규칙을 따르지 않고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때를 가리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 그애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알리사가 상담가에게 말했다. 정말로 그랬다. 그녀는 아플 정도로 걱정이 컸다. 어떤 날은 너무 우울하고 불안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알리사는 큰아들을 돕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다 했다. 아들을 3차례나 치료를 받게 했고 2차례나 각각 다른 대리 양육 가정에 보낸 적이 있으며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 상담가 저 상담가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알리사는 다른 방법들도 써보았다. 위협하기도 했고 울어보기도 했고 고함도 쳐봤고 빌어보기도 했다. 그녀는 경찰을 부르는 극단적인 조치도 취해봤다. 관대한 마음과 용서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려고 애도 써봤다. 심지어 큰아들이 했던 비행들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도 써보았다. 그를 집 밖으로 쫓아낸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출했을 때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이 큰 나라의 절반 정도 되는 거리를 여행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음에도 알리사는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 도움이 되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고 시도하는 데 매달렸다. 왜 저의 아들이 저를 힘들게 할까요? 제 삶을 흔들면서 망치고 있습니다. 알리사는 상담가에게 물었다. 상담가는 아들로 인한 문제가 알리사에게 고통과 혼란을 일으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담가는 그 문제 때문에 알리사의 삶이 흔들리고 망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당신은 그 아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자신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가는 덧붙였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존 문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